어,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났죠.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제 사족 보행 로봇, 스팟, 뭐 그 전에 이제 강아지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서 혹은 여러분들 SNS에서 굉장히 이제 화제를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행운스럽게도 저희 대학원에 저희 학과에 어, 달파 로봇 챌린지에 나가서 아주 선전을 하신 팀이 계십니다. 박지영 교수님인데 박지영 교수님한테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요즘 이슈가 이렇기 때문에 한번 보행 로봇 혹은 이제 사족 보행 혹은 사족이 아니더라도 보행 로봇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박지영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의 박혜원 선생님께서 특강 두 개를 백투백으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종 로봇 하면 사실은 이제 이런 로봇들 많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때 사실 아주 잘했던 혼다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잘하고 있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렇게가 제가 보기에 뭐 물론 휴머노이드 무지 많지만 아주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논문이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뭐 이런 다양한 로봇들이 지금 이제 개발되고 있다라는 이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약간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또는 바이패드 로봇 하면은 되게 다양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는 입장도 있고 또 휴머노이드의 정의는 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다양한데 이제 지금 세미나는 약간 학과 세미나니까 지능정보 세미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학생들이 주로 공학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또는 사종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어려운지 뭐가 기존 로봇과 달라졌는지를 위주로 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슬라이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새로 만들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게 좀 제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하긴 했지만 기존에 있는 많은 공장용 로봇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테이블에 고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팔이 움직입니다. 팔이 움직이면서 뭐 물건을 잡아서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용접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로봇들이 지금 공장에 가면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휴머노이드라고 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기존에 이런 로봇 잘 만드는데 지금 24시간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휴머노이드 만드는 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기존의 로봇들은 그냥 고정이 돼 있었거든요. 테이블에. 그런데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 아니면 이제 모바일 로봇, 이족 로봇, 사족 로봇 이렇게 되면서 로봇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 이슈, 제어 이슈, 뭐 플래닝 이슈.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크게 하드웨어 이슈 쪽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존의 로봇들은 접촉이 가끔 있긴 하지만 인바이러먼트나 사람하고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공중에서 혼자만 움직였었는데 이 보행 로봇 특히 보행 로봇을 보시면 걸을 때 계속 충격이 있습니다. 바닥하고. 그러니까 로봇한테 안 좋겠죠. 네, 사람도 사실은 이제 특히 뭐 산에 올라갈 때 괜찮은데 내려갈 때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관절에. 네, 이런 것처럼 충격이 계속 있으면 안 좋거든요. 로봇한테도. 그래서 이런 이슈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로8이라고 그러면 많아야 뭐 최근에 나오는 게 뭐 팔자유도 모터 8개 정도가 최고고 옛날에 6개 또는 그 이하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휴머노이드 하면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하는 것만 해도 모터가 33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코디네이션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슈들이 크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동영상이니까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봇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베이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이슈는 사실 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약간 첫 번째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기존에 어, 이런 로봇을 보면 로봇 자체의 무게가 그렇게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이쪽이 점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제 제어가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베이스가 1톤이다. 상관없죠. 네. 그러니까 이 로봇이 안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베이스를 무겁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가 되면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움직여야 되니까 모든 게 다 모터로 감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중을 버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 자체가 가벼워야 되고, 그렇다 가벼워져야 된다는 얘기는 액추에이터, 이제 모터, 뭐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 뭐 이런, 그리고 일렉트로닉스들도 되게 단순해져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도 가벼워져야 되고, 센서, 배터리, 특히 배터리 기술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벼워져야 되고 또 컴팩트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이 움직이다 보니까 로봇이 어디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되는데, 예, 그거에 대한 이슈까지 얘기를 하면 오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이슈만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거를 이제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아직 안 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휴머노이드가 비싸고 상용화가 안 됐겠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좀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역사적으로 보면 휴머노이드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되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짧기도 합니다, 역사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초창기에 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요때 일본에서 좀 많이 하고 미국에서 조금은 했는데, 요때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모터 기술이 많이 안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유압 기술을 좀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모터 기술이 되게 좋아졌는데 이제 모터랑 드라이버랑 일렉트로닉스가, 근데 예전에는 좀 힘들어 가지고 유압을 많이 쓰다가,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면서 2010년 요때까지 한 20년 동안 모터 위주로 쫙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되게 활발하게 사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모터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파워풀하게 하자 해서 다시 하이드롤릭을 끌어다가 쓰는 이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약간 보면은 초창기에 한번 시도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약간 모터 기술로 해서 안정화가 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최근에는 좀 더 고성능으로 가는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결과적으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리는 그럼 어떻게 디자인을 하냐? 기본적으로 이제 요 앞에 나왔던 한 그 90년대 초반에 나온 로봇들을 벤치마킹해서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렇지 않은 로봇도 있지만,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고관절의 삼자유도, 그러니까 삼자유도라는 얘기는 세 방향으로 고관절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가정해서 비슷하게 만들고요. 무릎은 일자유도, 발목의 이자유도, 사실은 발목이 삼자유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그 다음에 토 관절도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이런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나오는 로봇들도 보시면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추에이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이드롤릭, 이건 유압입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모터는 이제 전기 모터고 전기로 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유압 쪽은 되게 힘이 세긴 한데 리스판스 자체가 약간 느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거운 거를 되게 파워풀하게 액티브하게 움직일 땐 좋지만 빠르게 아주 빠르게 반응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고 효율이 좀 약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근에 소형 경량화를 많이 했지만 기존에는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렉트릭 모터는 계속 이제 발전이 많이 되고 있고요. 요즘 또 전기차랑 또 맞물려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힘이 좀 약하다. 네, 약간 이런 그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로봇의 사이즈, 뭐 예를 들면 되게 조그만 로봇을 만든다. 그럴 때 굳이 하이드롤릭까지 쓰지는 않고요. 많은 경우에 주로 약간 좀 힘이 좀 많이 필요한 경우에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휴머노이드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진짜 초기에는 일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봇 1, 1973년 제가 태어난 해인데 그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그 주로 하이드롤릭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사실은 이번 슬라이드 만들면서 조사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이렇게 거의 그냥 형상만 만들고 겨우겨우 움직이는 정도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렇게 하핑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게 아마 80년대쯤 될 텐데. 네, 여기 이제 이것을 만든 교수님이 여기 이제 한 다리도 있고 두 다리도 있습니다. 두 다리 버전도 있고 한 다리 버전도 있는데 마크 레이버트 교수님이었고 MIT 레그랩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창업을 해서 만든 회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술력이 어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80년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아주 빛을 발하는 이런 그 과정을 겪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이 다 섞여서 물론 같은 기술은 아니지만 이때도 하이드롤릭 썼고요. 그러니까 하이드롤릭 연구를 되게 오래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같은 기술은 아니지만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다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혼다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쓰진 않았지만 여기 혼다 P3라고 있는데 이게 나오기 전에 P2가 공개가 됐는데 그게 95년이었어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휴머노이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쇼킹한 이런 그 사건이었는데 혼다에서 10년 동안 비공개로 연구를 했어요. 휴머노이드를. 그래서 나중에 10년 동안 연구한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공개를 했어요. 한번 사실은. 그래서 85년부터 95년까지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로 연구를 하다가 아무도 못 걷는데 이쪽으로 제대로 갑자기 95년에 공개를 하면서 막 계단을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쇼크에 빠지고 특히 뭐 학교에 있었던 분들은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LDC라는 전기 모터의 하모닉 기어 타입의 로봇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잘 되는 걸 보니까 아 이런 조합이 괜찮구나. 한번 우리도 해보자 해가지고 일본에서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네. 뭐 미국, 유럽에서도 조금씩 하고 이렇게 그 진행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로봇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보시면 되게 잘 됩니다. 네. 아직 실생활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네. 카이스트의 어제 은퇴식을 하셨던 오준호 교수님께서도 이런 휴버 로봇을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000년대까지 거의 되고 이제 2010년쯤 돼서 사실은 뭐 그 전부터 노력을 하긴 했지만 이제 일렉트릭 액추에이터만을 주로 했었다고 하면 이제는 좀 더 강하고 더 파워풀한 움직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선두로 해서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 쪽으로 유럽도 그렇고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액추에이터도 전기 모터도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토크 센서 아니면 스프링 아니면 기어 같은 것들을 좀 낮게 해가지고 그 충격에 좀 더 강해 보자. 그리고 이제 그 계속 보행을 할 때 인식도 하고 이런 충격을 흡수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뒤쪽에 나오는 거랑도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이슈랑도 좀 영향이 있는데 이제 보행 로봇은 계속 그 지면하고 충격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하드웨어에서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제 근데 하드웨어로만 풀 수도 있는 거고 제어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드웨어를 좀 설명드리다가 이 이슈가 나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하드웨어가 경량화되고 컴팩트하게 되고 이제 파워풀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접촉을 하니까 보행할 때 이게 로봇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 하루 왼종일 걸었는데 무릎이 다 나가고 그러면은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이 그래요. 로봇이 계속 걸으면 계속 뭐 나사도 풀리고 연구하다 보면 그리고 모터에 있는 기어들 특히 많이 망가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밑에 쪽에 방법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위쪽은 그것뿐 아니라 조금 더 강하게 한번 해보자 로봇을 이런 측면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좀 살살 걷고 아주 정밀하게 움직이는 방향이었다고 하면 위치를 제어해서 지금은 폴스를 제어해서 로봇의 각 관절에서 가해진 힘 같은 걸 제어해서 조금 더 파워풀하고 다이나믹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최근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 이게 원리 뭐 이런 거 좀 설명하려고 넣었는데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뭐 유압이 일로 들어가면 이제 그 기름이 그럼 일로 밀리고 일로 들어가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거를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펌프를 돌려서 합니다. 이런 펌프가 이렇게 큰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중장비를 하거나 그렇죠. 중공업에서 쓰거나 아니면 되게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는 매니플레이터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소형화가 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소형화가 되면 좋지만. 그런데 이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이제 휴머노이드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하고 하는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돼 왔고 최근에 와서 이게 되게 잘 되다 보니까 이제 휴머노이드에 잘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요 하이드롤릭 기술이 미국에서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적극적으로 채용해 가지고 지금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로봇이 이제 이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처음에 펜맨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아틀라스, 그다음에 아틀라스를 개량해서 지금 이게 최신 버전이죠. 그리고 이제 전기 모터도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요거 브러시리스 DC 모터랑 이제 하모닉 기어 요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고 요게 아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조합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정밀해서 좋긴 한데 얘가 이제 충격이 계속 가해지면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네, 기어비도 높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이런 연구도 많이 하고 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이제 넣어놨는데 여기 스프링을 달아가지고 아까 여기서 나왔던 요 기어 모터 있고 기어 붙이고 그 다음에 스프링을 달아서 충격 흡수를 하는 거죠. 충격 흡수도 할 겸 그다음에 관절에 걸리는 이제 토크도 매주할 겸 네, 이런 방법을 하거나 아니면 토크 센서를 달아서 그래서 이제 충격이 오면 그 충격을 측정을 해서 대응하는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이 기어 자체의 그 비율을 좀 낮춰서 충격 자체가 좀 적게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사람들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시면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게 혼다에서 아시모 프로젝트는 중단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만드는 이제 로봇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말씀드렸던 모터에다가 토크 센서를 넣어서 하는 기술을 넣고 이제는 보행뿐 아니라 팔까지 써서 이동하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스트롱해졌고요. 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도요타에서도 비슷한 기술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의 항공우주 쪽 연구하는 곳에서 로봇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로봇을 만들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로봇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그 팬시해지고 성능이 좀 좋아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나사에서는 어, 처음에는 이제 우주에서 하는 로봇이라고 해서 다리를 개발을 안 했었는데 요즘은 다리까지 개발해가지고 이런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스프링을 달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모터 다음에 모터 기어 다음에 스프링을 달아서 그 액추에이터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질리티 로보틱스라고 이제 로봇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들어봤을 텐데 이런 로봇을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서 캐시라는 로봇을 만들어서 지금 거의 상용화된 것 같습니다 거의. 네. 그래서 이제 물류 로봇 쪽에 쓰려고 배송 이런 쪽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못지않게 상당히 이제 유명합니다. 여기서는 약간 특징이 앞선 로봇들하고의 다른 점이 대부분의 모터들을 다 몸통 쪽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사종 로봇이 대부분 그렇고요. 다리의 무게를 최소화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특히 동력학적으로도 좀 편하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게 매스가 좀 작아지니까 좀 편하죠. 네, 그래서 모터를 다 위쪽으로 올리고 링크나 케이블 같은 거로 동작을 하게 하는. 그러면서 다리 구조가 좀 많이 다르죠. 보통의 휴머노이드랑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워킹을 잘하게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하드웨어 쪽 이슈를 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랑 사실은 다 약간 연관이 되긴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슈가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휴머노이드에서 진짜로 어쩔 수 없이 힘든 거가 이제 계속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충격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혼다 아시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 하면은 여기 발바닥에 각 관절은 아니고 발바닥에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로 충격을 매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각 모터들이 움직이는 거를 조절을 한 거죠. 그래서 가상의 스프링 댐퍼를 이제 발에다가 구현을 했다. 제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있는 DLR 같은 경우는
모든 관절에 유사한 이런 토크 센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각 관절에서 이런 충격들을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고, 이 밑에 쪽 조인트 토크 컨트롤 각 관절에서 센싱을 하는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압을 사용하거나 전기 모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거나 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어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걷는 건 어떻게 만들 거냐? 네, 충격도 있고 걷는 것도 있고 되게 복잡한데, 그런 쪽에서 이제 러닝 방법을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발표를 할까 말까 고민도 좀 했었는데, 그 저도 잘 모르는 분야고 해서. 그런데 우리 지능정보학과 학생들은 이쪽으로 또 관심이 오히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러닝 쪽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 reinforcement 러닝, 그러니까 이제 계속 걸으면서 쓰러지면은 뭐 다시 페널티 주고 해가지고 그 하는 거죠.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채팅을 같이 볼 수가 없구나.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터에서 이렇게 보행을 하게 하다가 뭐 넘어지면 페널티 주고, 그 팔러시는 안 좋으니까 다른 팔러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하드웨어 쪽 보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드웨어에 직접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넘어지면 이제 뭐 리워드 조금 이렇게 좀 업데이트 하려고 로봇이 한번 넘어지면 1시간씩 걸리는 거죠. 다시 일으키려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언제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시뮬레이션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드웨어에다가 이제 적용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한 결과가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그 시뮬레이션에서 막 걷고 뛰고 막 하는데 막 동작이 좀 이상하죠. 네. 그 이유는 이제 앞에서 보셨을 때 이제 리워드 같은 거 페널티를 볼 때 팔 같은 거는 안 넣고 뭐 속도, 그죠? 그다음에 안 넘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만 넣기 때문에 이런 어색한 동작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팔을 이렇게 막 흔들어도 상관없이 걷는 거니까. 그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리워드를 어떻게 줘야지 그럼 사람처럼 걸 거냐? 되게 어려운 문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를 한번 해보자 해서 모션 캡처를 하고,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캡처를 한 다음에 그거랑 유사하게 걷는 거를 이제 이렇게 시도를 이제 했었고요. 이건 이제 버클리에서의 결과인데, 근데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랑 합쳐서도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어려운 거는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됐는데 그러면 이거를 하드웨어에 옮겼을 때 될 거냐. 네. 그래서 이게 sim to real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이슈를 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로봇 팔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쪽을 많이 시도를 좀 하고 있고요. 시뮬레이션에서는 되게 잘 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에서 하는 거는 로봇 하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그래픽스 쪽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얘기가 샜는데 네, 그게 사실은 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슈, 그러니까 여기 로봇 자체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이슈하고 컨택이 계속 있는 거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그 둘 다 하드웨어 쪽에 좀 더 가깝고, 지금 아까 여기 러닝에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랑 또 연관이 됩니다. 그쵸? 네. 지금 그러면 왜 이렇게 보행하는 트라젝토리를 만드는 게 어렵냐? 이렇게 되게 사람 되게 쉽게 잘 걷는데, 그죠? 그 이유가 자유도가 너무 많은 거죠. 그죠? 자유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코디네이션을 해야지 자연스럽게 걸으면서도 안 넘어질지,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되게 크고요. 그 와중에 이제 최악의 상황은 이제 바닥이 막 그 평평하지가 않고 울퉁불퉁하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이슈까지 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이 이제 제어이기도 하면서 이제 모션 플래닝, AI 이런 쪽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말로 자유도가 많고요. 이게 뭐 33자유도 정도가 제가 보기에 거의 최소 자유도예요. 앞으로는 점점 많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디로 갈지, 뭐 약간 대략적인 방향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컨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리밋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고려할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제로 이렇게 이상한 터레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왼쪽에서 출발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얼마나 많은 경우가 있을 거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AI 쪽에서는 알파고 때 사람이 진 거 가지고 되게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알파고에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나 되냐 생각해 보면, 한 번 이거를 딱 놓을 때, 바둑돌을 놓을 때 19 곱하기 19에서 놓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반쯤 뒀다 그러면 그것마저 또 많이 줄잖아요. 근데 그럼 그걸 몇 번 두냐 하면 그렇게 많이 안 둬요. 그렇죠? 한 400번 두면 끝나는 거, 200번 두면 끝나잖아요, 바둑이. 그러면 이제 이 로봇은, 그러면 우리가 플래닝하는 거는 얼마나 큰 컴플렉시티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로봇이 여기 서 있다가 여기로 가는 거죠. 그 이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거 발자국만 대략 놔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로봇에는 그 커맨드를 우리가 이제 뭐 제어하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좀 러프하게 제어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뭐 1초에 한 최소한 50번 정도는 명령을 줘요. 최소한. 네. 그리고 많이 주면은 1000번 정도 줍니다. 명령을. 각 모터에다가. 네. 그런데 모터가 몇 개예요? 33개죠. 네. 그러니까 1초에 예를 들어서 1000번 명령을 주는데 모터가 33개고, 그리고 그러면 그 모터 하나에 줄 수 있는 명령의 숫자는 몇 개냐? 각도라고 치면, 그죠? 그러면 360도인데, 뭐 360도 모터가 안 돌아간다 치면 180도. 180도인데 레졸루션이 있잖아요. 레졸루션이 1도가 아니라 뭐 그 100분의 1이다. 그죠? 그러면은 100분의 1도다.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모터 하나에 우리가 1000분의 1초 동안 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 정도 많은 거죠. 그렇죠? 10,000개쯤 되는 거죠. 그게 33개가 있고, 그거를 1초에 1000번씩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션 플래닝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도가 너무너무너무 많고,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통으로 풀려고 그러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앱스트랙션을 해서 그 윗단계에서 이렇게 플래닝을 하고, 그 다음에 제어를 한 단계 한 단계 밑으로 내려나가는 이런 방법을 사람들이 아주 아주 많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면 이제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가 갔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그러면 어떻게 플래닝을 하냐 하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내놓은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그냥 인버티드 펜들룸으로 하자. 아주 아주 간단하죠. 네, 자위도 하나예요, 하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리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이걸 인버티드 리니어 인버티드 펜듈럼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델링을 하니까 이걸 해볼 만한 거죠. 네, 33자유도 로봇을 그냥 아주 무식하게 이렇게 하니까 보행 패턴을 만들만 했고, 이게 아주 아주 성공적으로 돼서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다 쓰였습니다. 아시모 뭐 이런 거 할 때 다 이걸 했어요. 심지어 최근에 나온 로봇들도 다 이거를 해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작을 했고, 이거를 할 때 패턴도 만들지만 제어적으로 안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매 순간, 왜냐하면 우리가 플래닝을 했는데 이게 플래닝이 하드웨어적으로 아주 똑같이 되진 않겠죠. 정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실시간으로 보정해 주기 위해서 여기 발바닥에 센서를 놓고 여기에 안 넘어가게 이렇게 제어를 실시간으로 합니다. 이걸 GMP 제어라고 하는데, 제로 모멘트 포인트.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플래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거를 요 식이에요. 요 미방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가고 싶은 데를 y로 놓고 요 COM을 풀어요. 풀 수 있겠죠. 미방이니까. 네, 그래서 요거 트라젝토리를 만들고, 우리가 가고 싶은 거를, 그리고 요거를 풀어가지고 로봇에 명령을 주는 거죠. 패턴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게 초창기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턴을 사용하면 뭔가 갑자기 막 바꾸려면 복잡한 거예요.
패턴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어붙이기가. 이 패턴에서 저 패턴으로 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써가지고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뭐 아니면 많은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을 써가지고 우리가 약간의 미래를 보고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다여야 된다라는 트라젝토리를 만드는 거죠. 옵티멀 트라젝토리를. 그리고 그거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하는 게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왜 안 했냐 하면 옛날에는 일단 뭐 옵티마이제이션 기술도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계산기가 안 좋았던 거죠. 컴퓨터가.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계산기도 많이 좋아지고 컴퓨터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모델을 많이 쓰는 거죠.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네. 이 모델을 가지고 약간 미래를 예측해서 보는 뭐 프리뷰 컨트롤, MPC,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카이스트 그 오준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했었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틀라스 로봇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이 GMP를 그러니까 그 리니어 인버티드 펜듈럼 모델에다가 추가적인 것들을 넣어가지고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틀라스 로봇 같은 경우는 상체가 움직이니까 모멘텀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회전하는 움직임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하는 이런 방법들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지면 같은 것들까지도 고려하는 것, 그 다음에 외란이 심하게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종 로봇은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걷는 것 자체에 대한 이슈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드웨어를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 또 자기 하드웨어에 맞는 이런 또 알고리즘들을 또 접목을 하고 해야 되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러닝 쪽을 앞에도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또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런 모델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어프락시메이션이 아니냐.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특히 이제 수학 좋아하고 옵티마이제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거를 진짜 풀로 다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 전신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 많은 자유도를 해서 앞에 플래닝을 옵티멀하게 하고 그거를 제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거를 오프라인으로는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되게 많이 해놓고 그 중에서 실시간에서는 제일 잘 맞는 걸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방법을 지금 시도를 하는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 웜스타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아마 러닝 쪽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 텐데 이런 방법들을 적용해서 전체 플래닝을 하면서도 휴머노이드에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니셜 게스가 잘못되면 망할 수 있는데 이런 그 미리 이제 트라젝토리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현재 상황에서 맞는 거를 찾아서 바로 하면 실시간으로도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이런 그 노력을 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결국은 너무나도 많은 자유도의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선 저 연구하고 저기선 저 연구하는데 야 저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휴머노이드에 있어서 힘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유도가 너무 많고 그다음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자유도만 많은 게 아니라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게 되게 큽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할 거냐에 대한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모델을 단순화해서 할 거냐, 그렇죠? 아니면 복잡한 모델인데 이거를 뭐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저장해 놨다가 끄집어낼 거냐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죠?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써가지고 뭐 하이 레벨에서 러닝도 하고 로 레벨 것도 하고 이렇게 터레인 걷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시도를 좀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연구가 많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뒷부분을 약간 소개해드린 이유는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러닝 쪽 많이 배워가지고 저는 잘 모르지만
최근에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지능정보학과 학생들 다른 분야 연구하지만 야 이런 거 휴머노이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연락해서 나한테 연락해도 좋고 우리 연구실 학생들한테 연락해도 좋고 해서 한번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뭐가 어려운 점인지를 주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서머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왜 어렵냐 하면은 하드웨어적으로 이거를 기존에는 이게 로봇이 움직일 필요가 없었거든요. 로봇은 다 테이블에 고정돼 가지고 쇳덩이가 엄청나게 무거워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가벼워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개발에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런 하드웨어가 계속 충격이 있는데 이 충격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하드웨어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건지 제어적으로 할 건지 이런 이슈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동작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로봇에 너무 자유도가 많은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동영상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엄청난 이런 어, 그 로봇을 만들었죠. 아틀라스 로봇입니다. 그죠? 네, 보시면 오늘 이제 보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주로 그렇죠? 이거는 보행이 아니라 보행뿐 아니라 그 로봇 전신을 다 사용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런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에서의 앞서 말씀드린 이슈들은 아직도 계속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정도까지 발전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보행을 넘어서 어떤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느냐 하면은 홀바디 로코모션이라고 해서 전신을 다 사용해서 하는 움직임들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하는 거죠. 춤추는 거, 그다음에 여기 파커 같은 것들은 그냥 다리만 쓰는 게 아니라 전신의 동작을 다 활용할 때 더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많이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서 이제 이쪽에서 사실은 논문을 안 써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깝깝한데 가끔 인터뷰도 하고 그죠? 워크숍 할 때 이런 동영상 틀어주면서 설명도 좀 해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밑에 이런 박스처럼 크게 만들 수 있어요. 크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많은 동작들을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오프라인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을 써가지고 다이나믹스, 키네마틱스, 뭐 컨스트레인트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트랙터를 많이 만들어 놓고 오프라인으로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는 어떤 상황인지를 센서를 통해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다가 블렌딩을 해서 목표 트라이토리를 주고 그거를 이제 또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의 컨트롤러로 엑시큐션을 합니다. 그럴 때 실시간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이런 센서들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 거죠. 네. 이런 방법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최근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계속 바뀌니까 엄청나게 기술 개발하고 있으니까 좀 모르겠지만 제가 올 초에만 들었을 때도 아직 러닝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국소적으로는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큰 그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reinforcement learning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약간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인 거죠. 하지만 러닝 쪽도 계속 하고 있다. 보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는 동영상에 적용된 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이 이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이고 뭐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그 연구실은 대학 연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맨날 이런 거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저렇게 하는데 너희 연구실에서는 뭐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되게 힘들어요. 그죠? 이게 컴퓨터 쪽 하는 분들하고 좀 달라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는 지금 그 현대차에서 얼마 주고 인수한지 아세요? 1조? 좀 되죠? 네, 그쯤 되는데 우리 연구실은 지금 얼마예요? 네, 가치로 따지면 더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그렇죠. 10조짜리 연구실일 수도 있지만 아직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이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는 연구실에서는 하드웨어 쪽은 많이 안 하고요. 사실은 제어랑 그 다음에 플래닝 쪽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위쪽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보여준 아키텍처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보행 계획을 전신을 다 반영은 못하더라도 일부 좀 잘 반영해서 실시간으로 하는 걸 좀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팔다리 같은 거를 모든 걸 반영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좀 걷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신 제어를 하는데 로봇의 특성을 좀 반영해서 해보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하이드롤릭으로 잘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기 모터 기반으로 한번 잘해보자. 전기 모터의 특성을 좀 잘 활용해서 하는 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다 폴스 토크 센서 또는 조이트 센서들을 다 사용을 하는데 충격을 감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센서 없이 한번 해보자. 인코더만 가지고. 그러니까 관절 각도만 센싱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연구를 약간 요소 기술 쪽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이제 예전에 쓰던 로봇이고 지금 계속 활용하는데 약간의 팔 움직임 같은 거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내 가면서 한번 해보자. 이게 리코딩이 된 모션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면서 해보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충격을 감지하는 외부 센서 없이 그냥 내재된 센서만 가지고 충격을 인지해 가지고 이런 외란 같은 것들을 극복해 보자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이라고 하면 오른쪽은 러닝 방법을 써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전기 모터의 특성들, 모터랑 기어의 특성들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한번 제어를 한번 잘 해보자. 약간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또 듣는 게, 야, 그래가지고 휴머노이드 만들면 뭐 할 거냐. 이거 만들어 쓸 데도 없는데 왜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못하다는 것도 힘든데 휴머노이드 만들면 뭐 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여기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공장에서, 이건 뭐 공장 상황은 딱 아니지만 로봇이 사람을 대체해서 조금의 작업이라도 해주면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그렇죠? 그 공장이라는 거는 상황이 열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노동 시간이 길 수도 있고 단순 작업들을 사람이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원격 제어하는데 초반에는 원격 제어를 하다가 나중에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면 자동화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주 발전을 하면 이런 밑에 있는 세 가지 많은 상황에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 재단 상황, 물류, 서빙 이런 것들을 휴머노이드가 초반에는 원격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이제 러닝이 되면 학습이 되면 이제 자동도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만든 로봇 가지고 아바타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 엑스프라이즈라는 대회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우리 김동현 학생이 움직이면 로봇이 따라서 움직이죠. 이런 동작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모션 플래닝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아바타로 쓰자. 네, 이렇게 하면 되게 작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원격에 있는 사람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람이 여기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이 사람이 로봇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가지고 꽃 전해주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 거죠. 여기 마이크 스피커 다 있습니다. 대화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대화보다는 이렇게 써가지고 종이로 영화의 한 장면을 모사한 건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대회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저희는 휴머노이드를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엑스프라이즈 대회라는 거는 사실은 그 최근에 그 상용화되는 우주 여행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시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엑스프라이즈 미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챌린징한 거를 대회를 하면 그때 나왔던 기술력들을 모아서 상용화가 될 거다. 이런 쪽이고 엑스프라이즈 파운데이션에서는 이런 아바타 기술이 이제 곧 상용화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